안녕하세요. 준희쌤입니다. 오늘은 치매 요양 보호에 대해서 요약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표준 교재는 442페이지부터 480페이지까지입니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치매 대상자의 약물 복용의 중요성이에요. 1번, 약물을 복용하여 증상을 늦추며 치매로 인한 힘든 기간이 줄어든다. 2번, 가족들에게도 수발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 3번, 약물 복용의 효과를 설명하여 규칙적으로 복용하도록 합니다. 4번, 치매 약물이 있는데 먼저 인지개선제 아리셉트, 엑셀론, 레미닐, 에빅사라는 약들이 있어요. 그리고 정신행동증상 개선제는 항정신약물, 또 항우울제, 항경련제, 또는 진정제, 안정제 이런 것들이 치매 대상자의 약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약물 복용의 중요성이 442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은 시험 문제 직접적으로 출제되지 않고요. 약을 복용할 때는 이렇게 규칙적으로 하고 그리고 가족들의 수발도 부담도 줄여주고 이러한 내용들만 좀 간단하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치매 대상자의 일상생활 돕기 기본 원칙. 자, 지금부터는 치매 내용들 다 중요합니다. 시험 문제에 다 나오는 내용들이니까 잘 봐주세요. 먼저, 대상자의 생활 자체를 소중히 여기고 환경을 바꾸지 않는다. 그래서 익숙한 환경을 제공해 주셔야 되고요. 대상자에게 맞는 일정을 만들어 규칙적인 생활을 하게 하고요. 대상자가 스스로 하여 잔존 기능을 유지하도록 도와드립니다. 그리고 대상자에게 위험이 될 만한 물건을 치우고 항상 안전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럼 치매 대상자의 식사 돕기 기본 원칙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제가 섭취 요양의 이 부분을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1번, 의치는 평소에 잘 고정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느슨한 경우에는 끼지 않는다. 이거 꼭 기억을 해주세요. 이번 섭취 요양에서 나왔던 문제죠. 두 번째, 그릇은 접시보다 사발을 사용한다. 세 번째, 투명한 유리 제품보다는 색깔이 있는 플라스틱 제품을 사용한다. 그래서 유리 그릇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먹다가 떨어뜨려서 깨질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 소금이나 간장과 같은 양념은 식탁 위에 두지 않는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두셔야 되고요. 다섯 번째, 씹는 행위를 잃어버린 대상자에게는 잘 저민 고기, 반숙된 계란, 그리고 과일 통조림 등을 갈아서 제공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치매 대상자가 묽은 음식에 사례가 자주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는 좀 더 걸쭉한 액체 음식을 제공해서 사례 걸리지 않게 합니다. 일곱 번째, 치매 대상자가 졸려 하거나 그리고 초조해 하는 경우 식사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식사 제공할 때 대상자의 심리적 상태 그리고 신체적 상태 이런 것을 다 파악해서 식사를 제공한다, 음식을 선택한다 라고 했죠. 여덟 번째, 치매 대상자가 식사를 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입안에 상처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그리고 틀니, 약의 부작용, 수저의 사용법, 시력, 인식 상태를 확인하셔서 대상자가 왜 식사를 하지 않는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치매 대상자의 식사 돕기 방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식사 전에 미리 음식 온도를 확인해야 해요. 왜냐하면 치매 대상자가 뜨거운 음식에 대한 판단력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음식을 손으로 먹는 등 지저분하게 행동할 때가 있어요. 이때는 비닐로 된 식탁보나 식탁용 매트를 깔아주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 식사 시 턱받이보다는 앞치마를 입힙니다. 네, 이거 잘 봐주세요. 앞치마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물을 마실 때 흘릴 경우는 빨대와 플라스틱 덮개가 부착된 컵을 사용하도록 합니다. 다섯 번째, 숟가락을 쥐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 주기 위해서 손잡이가 크거나 고무를 붙인 약간 무거운 숟가락을 쥐게 합니다. 자, 가볍고 편한 숟가락이 아니라 약간 무거운 숟가락을 줘서 대상자가 내가 숟가락을 쥐고 있다는 생각을 갖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꽉 잡게 하는 거죠. 다음, 대상자의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서 한 가지 음식을 먹고 난 후 다른 음식을 내어 놓습니다. 일곱 번째는 한 번에 조금씩 먹이고 음식을 삼킬 때까지 충분히 기다려 주고요. 그리고 식탁에 앉으면 바로 식사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생선 가시는 미리 발라 놓는다.
이 생선가시를 같이 요양보호사와 바른다라고 하면 틀린 거예요. 먼저 다 바르고 난 다음에 갖다 주시면 바로 드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9번의 치매 대상자가 식사를 하지 않아 체중이 감소하는 경우는 의료진에게 알리고 그 원인을 파악해야 합니다. 그리고 10번 체중 감소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 평소에 좋아하는 음식이나 걸쭉한 형태의 고열량, 액체 음식을 제공합니다. 다음은 치매 대상자의 배설돕기 기본 원칙입니다. 먼저 대상자가 요의나 변이를 느끼지 못한다면 배설 기록지를 기록하여 배설 시간과 배설량 등의 습관을 파악합니다. 그리고 대상자의 방을 화장실 가까운 곳에 배정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 빨간색으로 돼 있죠. 다음 화장실의 위치를 알기 쉽게 표시를 해두어요. 그리고 옷은 벨트나 단추 대신 조이지 않는 고무줄 바지를 입고요. 단추가 많은 옷은 그래서 좋지가 않아요. 그리고 다섯 번째, 가능한 한 기저귀는 착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한 경우, 실금을 하더라도 부득이한 경우만 기저귀를 착용하고 그 외에는 모두 착용하지 않습니다. 야간에는 화장실 이용이 위험할 때는 이동변기를 사용하고요. 대상자가 실금한 경우 괜찮다라고 격려를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대상자가 안절부절 못하거나 바지 뒷부분을 움켜잡거나 또 바지를 벗으려고 하면 이거는 비언어적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배설도끼에서 나왔죠. 이것은 화장실을 가고 싶은 것으로 인지를 하셔서 배설도끼로 도와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치매 대상자의 배설 돕는 방법은 무엇이 있느냐? 먼저 식사 전, 외출 전에 화장실 이용을 유도합니다. 이거는 이제 강요를 해서는 안 됩니다. 요의나 변이가 있으면 이제 화장실 다녀오세요라고 이렇게 유도를 하는 거고요. 두 번째, 대상자가 배뇨곤란이 있는 경우는 야간에 수분 섭취를 제한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뒤처리 방법을 시범을 보여 스스로 하게 유도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시범을 보여서 하는 거 중요하고요. 네 번째, 실금을 했다고 해서 비난하거나 화를 내지 않고 더러워진 옷을 갈아입혀 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배설 상황을 기록하여 배설 리듬을 확인하시고, 여섯 번째, 소변을 볼 때는 방광을 확실히 비워주셔야 되는데요. 특히 잔뇨감이 있으신 분들이나 요실금을 하시는 분들은 배뇨 후 몸을 앞으로 구부려 주거나 치골 상부, 이쪽은 아랫배 또는 방광 부위예요. 거기를 지그시 부드럽게 눌러주시면 소변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소변을 확실하게 비워서 대상자가 실금이나 잔뇨감을 남기지 않도록 해주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요실금이 나타날 때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배뇨하게 하고요. 초기에는 매 2시간마다 배뇨하게 하고 차츰 이제 낮에는 2시간, 밤에는 4시간 간격으로 배뇨하게 하는 게 좋습니다. 여덟 번째, 변비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섬유질이 많은 음식을 제공해 주는 게 좋고 하루에 수분 섭취를 1500cc에서 2000cc 정도 물을 마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일정 시간 간격으로 변기에 앉혀 배변 유도를 하고 복부 마사지 시계 방향으로 해주시고 필요시 이제 변비약이나 관장약을 처방받아서 이제 제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치매 대상자 목욕 돕기입니다. 대상자를 부드럽게 대하며 목욕을 강요하지 말고 목욕 과정을 복잡하게가 아니라 단순화시켜서 목욕을 할 수 있게 해주고요. 자, 두 번째, 미리 목욕물 온도를 확인하고 욕조 바닥과 욕실 바닥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줍니다. 그리고 욕조 내에 발목 정도의 적당량의 물을 받아 두시고요. 대상자가 욕조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앞에서가 아니라 옆에서 부축합니다. 편마비가 있을 때는 어디를 잡아드려야겠어요? 네, 마비 쪽을 부축해 드려야겠죠. 다음 다섯 번째, 대상자가 물에 거부 반응을 보이면 작은 그릇에 물을 떠서 장난치게 합니다. 여섯 번째, 욕을 하며 목욕을 거부할 때 혼자서 시키지 않고 위험할 수 있으므로 목욕을 중지합니다. 지금 대상자가 흥분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목욕을 강행하지 마시고요.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목욕을 멈추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대상자를 욕실 내에 혼자 머물게 하지 말고 해야 할 일을 한 가지씩 제시합니다. 여덟 번째, 대상자가 운동 실조증이 있다면 샤워보다는 욕조에서 목욕을 시키는 게 좋습니다. 다음 치매 대상자의 구강 위생 돕기 방법입니다.
먼저 부드러운 칫솔을 사용하고 삼켜도 상관없는 어린이용 치약을 사용한다. 그리고 두 번째, 의치는 잇몸에 무리를 주지 않도록 하루에 6시간에서 7시간 정도 제거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특히 잠자기 전에도 우리가 의치는 빼놓는 걸로 배우셨죠. 그리고 세 번째, 그릇을 대상자의 볼에 대고 밀착시켜 입안에 물을 뱉게 합니다. 그런데 4번처럼 대상자가 양치한 물을 뱉지 않으면 입안에 칫솔이나 숟가락을 넣고 말을 건네어 물을 뱉도록 합니다. 단, 선생님들이 손가락을 입안에 넣으면 안 됩니다. 손가락이 다칠 수가 있어요. 입안에 손가락을 넣고 물을 뱉게 한다는 틀립니다. 다섯 번째, 대상자가 양치질을 거부하면 물치약이나 꺼즈를 감은 서랍자 또는 일회용 스펀지 브러쉬에 생리식염수를 적셔 입안을 닦아줍니다. 여섯 번째, 의치는 매일 대상자가 협조를 잘 할 수 있는 시간에 닦아주고요. 일곱 번째, 치아가 없는 대상자는 식후에 차를 마시게 하여 입안을 깨끗이 하게 합니다. 그 다음, 치매 대상자의 옷 입는 방법입니다. 깨끗한 계절에 맞는 옷을 제공하고 시간이 걸려도 혼자 입도록 격려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옷에 꼭 끼지 않고 빨래하기 쉬운 옷을 제공하고요. 세 번째는 색깔이 요란하지 않고 장식이 없는 옷을 선택하고요. 네 번째, 대상자의 안전을 위해 옆에서 지켜보고 앉아서 입도록 합니다. 그다음 다섯 번째, 대상자가 옷을 순서대로 입지 못하면 속옷, 팬티부터 위에 올려놓으시고 순서대로 옷을 정리해 놓는 게 좋습니다. 여섯 번째, 옷 입는 것을 거부하면 기다린 뒤 다시 시도하거나 목욕 시간을 이용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일곱 번째, 대상자가 단추를 잘 채우지 못하면 부착용 접착천으로 여미 있는 옷을 입힙니다. 그래서 찍찍이 같은 거 옷을 제공해 주시는 게 좋겠죠. 여덟 번째, 대상자가 앞, 뒤 구분을 하지 못하는 경우 뒤바꿔 입어도 무방한 옷을 입게 합니다. 열 번째, 대상자가 자신의 옷이 아니라고 하면 옷의 라벨에 이름을 써두어서 제공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 치매 대상자의 운동 돕기 방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상자와 친숙해진 뒤 운동을 시키고 즐길 수 있는 종류의 운동을 선택합니다. 가장 선택하기 좋은 게 바로 산책이죠. 두 번째는 대상자가 혈압이 높거나 심장병이 있는 경우 의사에게 사전 검진을 받아야 되고요. 세 번째, 운동은 심장에서 멀고 큰 근육인 팔다리에서 시작하여 천천히 진행합니다. 네 번째, 매일 일정한 시간에 운동하며 운동량을 점차 늘리고요. 다섯 번째, 대상자에게 혼란을 막고 초조감을 줄이기 위해 매일 같은 길을 걸으면서 일정한 순서대로 풍경을 이제 말해주고 설명해주는 게 좋고요. 여섯 번째, 대상자가 앉아서 하는 것보다 선 상태에서 운동을 시키는 게 좋아요. 옷이나 목욕을 할 때나 이럴 때는 서서 하는 것보다 앉아서 하는 게 좋고, 운동할 때는 일어서서 근육을 활용해서 하는 게 좋다라는 말이 되겠죠. 다음은 치매 대상자의 안전과 사고 예방을 하기 위해 어떻게 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 원칙은 대상자의 감각 및 기능적인 손상을 고려하여 환경을 바꾸고요. 안전한 환경으로 바꾸라는 소리입니다. 두 번째, 안내를 위해서 시계, 달력, 신문 등과 같은 단순한 단서를 이용하고요. 세 번째, 대상자가 언어에 대한 이해가 떨어지면 글로 쓰인 단서보다는 그림을 활용하는 게 좋고, 네 번째, 대상자가 지나친 자극을 받지 않도록 환경을 단순화하는 게 좋습니다. 지금 복잡한 거는 하나도 안 나왔어요. 다 단순화한 그런 작업들을 해주시면 좋고요. 다음, 방과 주변 환경은 어떻게 해야 되냐. 먼저 첫 번째, 대상자의 방은 2층보다는 1층이 좋아요. 그래서 1층에 만들고 유리창에는 그림을 붙여 유리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두 번째, 난간 출입구 및 난로 주변에 밝은색 야광 테이프를 붙여주는 게 좋습니다. 어두운 색 아니고 밝은 색이에요. 자, 세 번째, 위험한 물건들은 대상자가 발견할 수 없는 장소에 보관을 합니다. 그래서 숨겨놓으라는 거죠. 네 번째, 날카롭고 뾰족한 물건은 대상자가 닿을 수 없는 곳에 보관을 하고요. 다섯 번째, 창문이 잠겨 있는지 확인하고 방 안에서는 잠그지 못하는 문으로 설치를 하셔야 되고요. 여섯 번째, 침대를 벽에 붙여주고 침대 밑에 두꺼운 그러니까 이불, 이런 담요 이런 것들을 깔아줍니다. 만약 떨어지더라도
덜 다치게 하는 거고, 이 침대가 벽에 떨어져 있으면 그 사이에 끼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사이로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벽에 붙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은 화장실의 안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자의 방은 화장실 가까운 곳에 위치하도록 하고, 화장실 전등은 밤에도 켜두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문은 밖에서도 열 수 있는 것으로 설치하시고요. 다음 욕실은 어떻게 되냐? 욕실 같은 경우는 문턱을 없애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고, 목욕탕에 난간이나 손잡이를 설치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온수가 나오는 수도꼭지는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주고요. 세제는 대상자의 눈에 띄지 않는 곳에 보관을 하고, 5번 노출된 온수 파이프는 절연체로 감싸주어서 화상 입지 않도록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부엌에서는 위험한 물건은 보관장에 넣고 자물쇠로 채워주고요. 가스선은 밖에서 잠가 둡니다. 그리고 냉장고에 부착하는 과일이나 야채 모양의 자석은 사용하지 않아요. 음식인 줄 알고 입으로 먹을 수가 있기 때문이죠. 4번 음식물 쓰레기는 부엌 안에 두지 않습니다. 대상자가 가스불을 켜놓고 계속 깜빡하면 아예 조리를 하지 못하게, 부엌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차 안에서는 어떻게 하냐? 우리 자동차 안에서는 반드시 안전벨트, 안전띠를 착용하도록 하고요. 차가 달리는 도중에는 문을 열지 못하도록 잠금 장치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다음은 치매 대상자의 반복적 질문이나 반복적 행동 시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 보도록 할게요. 먼저 치매 대상자의 주의를 환기시킵니다. 그리고 반복적인 행동이 해가 되지 않으면 무리하게 중단시키지 말고 그냥 놔두시면 되고요. 똑같은 질문을 반복하면 다독거리며 안심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 다음에 거실을 왔다 갔다 하며 안절무절 못하고 계속 약을 달라고 할 때는 선생님들은 약을 찾아보겠다며 대상자를 안심시키는 게 좋습니다. 안정시키고요. 다섯 번째는 이제 관심을 이제 다른 곳으로 돌리는 방법들이 있는데요. 먼저 손뼉을 치며 주의를 환기시켜요. 그리고 대상자가 좋아하는 음식을 제공을 하고 좋아하는 노래를 함께 부릅니다. 과거의 경험 또는 고향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좋고요. 단순한 일거리를 제공을 하는데 콩 고르기나 나물 다듬기나 빨래 개기, 이러한 일거리를 제공을 해서 반복적인 질문이나 반복적 행동을 하는 것을 좀 감소시켜 주셔야 됩니다. 다음 치매 대상자가 음식 섭취 관련 문제 행동을 행동할 때 어떻게 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치매 대상자의 식사 시간과 식사량을 점검하시고 화를 내거나 대립하지 않아요. 그리고 치매 대상자가 식사했음에도 밥을 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 어떻게 하냐면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라고 말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금방 식사한 것을 알 수 있도록 먹고 난 식기는 그대로 눈앞에 두는 게 좋고요. 매 식사 후 달력에 표시를 해서 본인이 식사를 했다는 걸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다음 정기적으로 식사를 거부하면 시설장이나 간호사에게 보고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치매 대상자가 과식하는 경우 그릇의 크기를 조정하여 식사량을 조정합니다. 여섯 번째, 식사 도구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는 손으로 집어먹을 수 있는 식사를 제공하는 게 좋고요. 일곱 번째, 위험한 물건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면은 좋아하는 물건이나 다른 간식과 교환하는 게 좋습니다. 여덟 번째, 솜 베개 대신 두꺼운 수건을 베게 합니다. 아홉 번째, 치매 대상자가 음식을 거부하는 경우가 또 있어요. 그랬을 때는 대상자의 기호에 맞는 대체 식품을 이용하고, 그리고 음식을 잘게 썰어 목이 막히지 않도록 합니다. 치매 말기에는 음식을 으깨거나 갈아서 걸쭉하게 만들어주는 것도 좋고요. 마지막으로 평소에 좋아하는 음식을 제공해서 거부할 때마다 제공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 치매 대상자가 수면 장애 시 돕는 방법이 있는데, 먼저 수면 장애는 2, 3일간 잠을 자지 않고 2, 3일 뒤에 계속 잠을 자는 것을 우리는 수면 장애라 하고요. 또 밤에 일어나서 돌아다니다가 낮에 잠을 잡니다. 이것도 역시 수면 장애죠. 먼저 치매 대상자의 수면 상태를 관찰합니다. 그리고 알맞은 수면 일정을 만들어 규칙적인 생활을 하게 하고요. 그리고 일과에 휴식 시간을 배정하고 야외 운동을 포함시킵니다. 네 번째, 소음을 최대한 줄이고 적정 실내 온도 유지를 하고요.
다섯 번째, 대상자가 방 안에서 졸면 산책과 같은 옥외 활동을 하게 합니다. 야외 활동이죠. 그리고 여섯 번째, 밤낮이 바뀌어 낮에 꾸벅꾸벅 조는 경우 말을 걸어 자극을 주고요. 일곱 번째, 오후와 저녁에는 커피나 술과 같은 음료를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카페인 같은 음식은 주지 않습니다. 음료, 녹차, 홍차 이런 것도 카페인이 들어있죠. 주지 않습니다. 8번, 대상자가 잠에서 깨어나 외출하려고 하는 경우 대상자와 함께 동행합니다. 치매 대상자가 배회 시 돕는 방법에 대해서 볼까요? 먼저 신체적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고요. 위험한 물건은 안전하게 치우고 침대 옆에 매달려 있는 옷가지를 또 치웁니다. 왜냐하면 이 옷가지를 보고 사람인 줄 알고 착각을 해요. 또 환각 증상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두 번째, 대상자의 신체적 욕구를 우선적으로 처리하는데요. 초조한 표정으로 배회할 때 대소변을 보고 싶은지 물어보시는 게 좋고요. 세 번째, 규칙적으로 시간과 장소를 알려주어 현실감을 유지하게 합니다. 네 번째, 배회 가능성이 있는 대상자는 관련 기관에 미리 협조하고 신분증을 부착합니다. 다섯 번째, 낮 시간에 단순한 일거리를 주어 야간 배회 증상을 줄여주고요. 여섯 번째, 안절부절 못하면 집안에서 배회하는 경우 배회 코스를 아예 그냥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거죠. 일곱 번째, 현관이나 출입문에 벨을 달아 놓아서 대상자가 그 지역을 지나가거나 하면 소리가 들리게 알람이 울리게끔 하는 거고요. 또 우리 복지연구에서 배웠듯이 배 감지 매트 그리고 위성 항법 장치를 부착한다. GPS죠. 이런 것을 이용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텔레비전이나 라디오를 크게 틀어놓지 않고요. 아홉 번째, 집안을 어둡게 하지 않고요. 그리고 고향에 대한 대화를 통해 배회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립니다. 11번째, 가족들과 함께 다가등을 먹으며 함께하는 시간을 갖는 게 좋고요. 마지막으로 방문 앞에 가족 사진을 걸어두면 좋고 좋아하는 노래를 함께 부르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치매 대상자 의심, 망상, 환각 시 돕는 방법에 대해서 볼게요. 우선 의심의 뜻은 상대방을 믿지 못하는 상태고 망상은 사실에 근거를 두지 않은 어떤 것에 대한 잘못 고정된 믿음을 말해요. 환각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데 존재하는 것처럼 느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대상자의 감정을 이해하고 수용하며 아니라고 부정하거나 다투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상자 앞에서 조롱하는 말투와 귓속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 귓속말을 하게 되면은 망상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내 욕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럼 우리가 의심, 망상, 환각이 있는 치매 대상자를 도울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상황을 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물건을 잃어버렸다고 주장할 때는 부정하거나 설득하지 말고 함께 찾아보도록 하시고요. 또 동일한 물건을 자주 잃어버렸다고 의심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는 미리 같은 물건을 준비해 두었다가 대상자의 물건을 찾도록 돕습니다. 세 번째는 대상자가 도둑망상으로 방을 지키려고 방 안에 있기를 막 고집을 해요. 안 나간다 그러고. 그럴 때는 위험하지 않는 한 방 안에 있도록 허용합니다. 다음 망상 증상이 이제 심해질 경우 부정하거나 다투지 않고 대상자를 안심시키고요. 또 이제 의료진에게 보고하시면 되겠고요. 다섯 번째, 대상자가 같은 방 할머니에게 월세를 내지 않는다고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이때는 요양보호사가 다 같이 함께 사는 시설임을 말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여섯 번째, 밖에 아무도 없는데 딸이 밖에 면회를 왔다고 나가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딸 사진을 보러 가자고 하며 주의를 환기시킵니다. 그리고 대상자가 잠을 자다가 갑자기 엄마 어디가 라고 하시며 뛰쳐나가려고 합니다. 이때는 엄마를 함께 찾아보자고 하며 산책하러 나가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파마머리 요양보호사를 부인으로 착각하여 여보라고 부르며 따라다닙니다. 이때는 할머니가 보고 싶으세요? 라고 하면서 대상자의 정서적 지지를 해주는 게 좋고요. 아홉 번째, 대상자가 내 밥에 독약을 넣었어. 안 먹어. 치워. 라고 식사를 거부를 해요. 그러면은 요양보호사가 제가 먼저 먹어볼 테니 함께 드세요. 라고 시범을 보이는 것도 좋습니다.
다음은 치매 대상자가 파괴적 행동을 할 때 어떻게 하는지 볼게요. 먼저 이 파괴적 행동의 특징은요, 자주 일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이 파괴적 행동은 오래 지속되지도 않습니다. 초기 분노 에너지가 소모되면 지쳐서 파괴적 행동을 멈추게 돼요. 중지하게 되고, 난폭한 행동은 질병 초기에 나타나서 수개월 내에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파괴적 행동은 지속적으로 영구적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면 틀린 거예요. 네, 초기에만 잠깐 나타나는 거고 수개월 내에 사라지는 행동입니다. 그럼 파괴적 행동 시 돕는 방법에 대해서 볼까요? 먼저 대상자가 혼돈하지 않도록 한 번에 한 가지씩 제시하거나 단순한 말로 설명하고요. 두 번째, 이해하지 못한 말은 다른 형태로 설명하지 말고 같은 말로 반복하고요. 세 번째, 파괴적인 행동이 진정된 후에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에 대해 질문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상기시켜서 다시 그런 행동이 일어날 수가 있고 대상자가 또는 민망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4번, 대상자가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을 때 파괴적 행동이 나타날 때 어떻게 하냐? 프로그램을 중지하고 가능한 한 다른 자극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폭력적이고 이상 반응을 보이면 자극을 주지 말고 조용한 장소에서 쉬게 하는 것도 좋고요. 6번, 대상자가 흥분되어 있으면 온화하게 이야기하고 충분히 이해한다는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대상자가 침대가 망가졌다고 마구 흔들며 뜯는 행동을 할 때는 천천히 관심 변화를 유도하고 함께 윷놀이 하기 같은 이런 놀이를 하시면 완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8번째, 시설에서 대상자가 특정 노인에게 욕을 하며 화를 낼 때 방을 바꾸어 마주치지 않게 해요. 그래서 서로 얼굴을 보지 않도록 하는 게 제일 좋고요. 장소를 분리시켜 줍니다. 9번째, 대상자가 의자를 독차지하며 뺏기지 않으려고 할 때는 대상자를 안정시킨 후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려주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 10번째, 식사 중에 생선을 굽겠다고 고집을 부릴 때 저와 함께 한번 구워봐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치매 대상자가 이런 파괴적인 행동할 때는 가장 첫 번째로 대상자를 진정시키고 안정시키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정서적으로 지지해주며 그 사람의 감정 상태를 공감해주는 게 좋겠죠. 다음은 석양증후군 시 돕는 방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석양증후군이란 낮에는 유순하지만 해질녘이 되면 갑자기 혼란해지고 불안정한 행동을 나타내는 게 석양증후군입니다. 그래서 나타났을 때 어떻게 돕는지, 첫 번째, 해질녘에는 대상자와 함께 있도록 하며 좋아하는 소일거리를 제공합니다. 두 번째, 낮 시간에는 움직이거나 활동하게 해서 에너지를 조금 빼주시고요. 세 번째, 신체적인 제한은 하지 않습니다. 억제대라던가 몸을 묶어놓는다던가 이런 것들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 대상자를 밖으로 데려가 산책을 하는 것도 좋고요. 다섯 번째, 따뜻한 음료수, 등 마사지, 음악 듣기 등을 제공하는 것도 좋은 지원 방법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대상자가 저녁에 잠을 자지 않고 돌아가신 할아버지 이야기만 한다 이럴 때 요양보호사는 등을 부드럽게 마사지하며 함께 있어주는 것도 좋은 돕는 방법입니다. 여섯 번째, 텔레비전을 켜거나 또 조명을 밝게 해주셔서 어두웠을 때 이 석양주공이 나타나니까 밝은 환경을 만들어주면 조금 완화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일곱 번째, 좋아하는 애완동물과 함께 시간을 보내게 해요. 그래서 이 애완동물이란 말이 강아지 또는 고양이 이런 표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치매 대상자의 부적절한 성적 행동 시 돕는 방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상자가 보통 성 그 자체에는 관심이 없음을 인식하시고요. 노출증을 감소시키기 위해 벌과 보상을 적절히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 의복의 불편감이나 대소변 욕구를 확인해 주세요. 네 번째, 옷을 벗거나 성기를 노출한 경우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옷을 입힙니다. 다섯 번째, 치매 대상자가 성적으로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경우 자신의 성기를 만지는 등 이런 행동을 하게 되는데 이때는 손을 치우세요와 같은 단호한 말을 사용하여 대상자가 그런 행동을 더 이상 못하도록 제지해 주는 것도 좋고요. 또 회음부의 상태를 확인해요. 거기가 불편하거나 뭐 따끔거리거나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피부 상태를 확인해 주는 것도 좋고요. 그 다음에 즉각 멈추지 않으면 대상자가 좋아하는 것을 가져간다고 경고를 하는 거죠. 그래서 벌과 보상을 적절히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프로그램 참여 중에 옆 대상자에게 성희롱을 하면 자연스럽게 다른 장소로 이동을 시킵니다. 아까 파괴적인 행동을 할 때랑 비슷하죠? 공간을 분리시켜주는 게 좋습니다. 일곱 번째, 심한 경우에는 의료인에게 알리고 상의를 하도록 합니다. 다음, 치매 대상자와의 의사소통 기본 원칙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상자의 요구를 파악하기 위해 막연한 질문보다는 구체적인 질문을 해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허리가 많이 아프세요? 배, 머리 같은 데를 짚으면서 여기가 아프세요? 라고 묻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환부를 짚어주는 게 좋고요. 어디가 불편하세요? 어디가 아프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는 좋지 않습니다. 막연한 질문은 하지 않는 게 좋고요. 두 번째, 대상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말을 합니다. 세 번째, 대상자의 속도에 맞추고 천천히 대해주며 반응할 때까지 기다려줍니다. 네 번째, 의미를 충분히 설명하고 반복적으로 설명하고요. 왜? 라는 질문보다는 예, 아니요로 답할 수 있도록 질문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어린아이 대하듯이 말하지 않고 반드시 존칭어, 존댓말을 사용하라는 거죠. 여섯 번째, 한 번에 한 가지씩만 질문하되 간단하고 명료한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도 마찬가지, 대상자에게 한 번에 한 가지씩 설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양치질 하세요, 이 한 가지를 말하고, 자, 식사하세요, 한 가지를 말하고, 근데 옳지 않은 것은 식사하고 양치질하고 좀 이따 외출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한 문장에 여러 가지의 지시사항이 있으면 대상자가 그걸 다 기억하지 못하게 됩니다. 8번, 가까운 곳에서 얼굴을 마주보고 말한다. 9번, 항상 현실을 알려주도록 합니다. 아침 8시에요. 자, 아침 식사하세요. 점심 먹을 시간이에요. 등등등. 이런 식으로 현실을 알려주는 대화를 하시고요. 10번째, 유행어나 외래어를 삼가고 일상적인 어휘를 사용하도록 하시고요. 11번째, 인지기능 유지나 심리적 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과거를 회상하도록 유도하는 것도 좋습니다. 마지막, 이해하기 쉬운 단어와 짧은 문장을 사용하도록 합니다. 다음은 치매 대상자와 비언어적인 의사소통 방법에 대해서 요약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짓, 발짓 또는 소리를 사용하고요. 두 번째, 언어적인 표현 방법과 비언어적인 표현 방법을 적절하게 같이 사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세 번째, 대상자가 좋아하면 손이나 어깨를 감싸는 신체적 접촉을 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대화를 할 때 간단한 스킨십 같은 거, 손을 잡으면서 대화를 한다든지, 어깨를 약간 쓰다듬어 주시면서 대화를 한다든지 하면은 대상자가 더 따뜻하게 느낄 수가 있겠죠. 네 번째, 대상자의 비언어적 표현 방법을 관찰하고요. 다섯 번째, 필요하면 글을 써서 의사소통을 합니다. 여섯 번째, 언어 외에 다른 신호를 말과 함께 사용하는 것도 괜찮아요. 일곱 번째, 대상자의 행동을 복잡하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치매 단계별 의사소통 문제에 대해 보겠습니다. 먼저 치매는 초기, 중기, 말기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요. 초기의 특징적인 의사소통 문제를 볼게요. 먼저 대화의 주제가 자주 바뀐다는 게 특징이고 사용하는 어휘의 수가 점차적으로 줄어듭니다. 세 번째, 물건이나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이제 어려워지고, 네 번째, 과거, 현재, 미래, 시제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어려워요. 다음, 치매 중기에는요, 애매모호한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대화 중에 말이 끊기는 횟수가 증가해요. 세 번째, 올바른 이름을 지칭하지 못하는 명칭 실어증을 보이기도 하고요. 네 번째, 불특정 다수를 지칭하는 용어, 뭐 이것, 그들, 그것, 대명사를 사용하는 거죠. 이런 것들 사용하는 게 증가하게 됩니다. 다음, 치매 말기에는요, 대화할 때 시선을 맞추는 것이 이제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말이 없어진다는 게 특징이에요. 무언증이라 그러죠. 그리고 앵무새처럼 상대방의 말을 그대로 따라합니다. 그래서 치매 단계별 의사소통의 이 특징들을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그럼 치매 초기 대상자의 의사소통 방법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기에는 먼저 간단하고 직접적인 언어로 요점을 설명하고 구체적으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대상자가 집중력이 높은 시간대를 파악하여 대화하고요. 세 번째, 유사한 의미의 다른 언어를 이야기해 줍니다. 네 번째, 대상자가 요청하기 전에 구체적인 방법과 정보를 제공하고, 다섯 번째, 대상자가 응답할 시간을 충분히 줍니다. 여섯 번째, 외래어나 약어로 된 단어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일곱 번째, 대화 내용을 요약 정리하고 중요한 내용은 반복하도록 하고요. 대상자가 과거의 긍정적인 기억이나 사건을 회상하도록 도와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마지막, 대상자가 감정 상태를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도록 합니다. 다음, 치매 중기 대상자의 의사소통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상자와 눈을 마주치며 이야기를 하고, 두 번째, 길고 복잡한 문장은 피하고요. 대화 주제를 갑자기 바꾸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상자에게 친숙한 물건을 활용하면서 대화를 하고요. 네 번째, 대상자가 반응하지 않으면 반복하여 질문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그 혹은 그 사람과 같은 불특정 인칭 대명사나 명사보다는 대상자의 이름을 사용합니다. 여섯 번째, 대상자가 자주 사용하는 단어와 문구를 활용하고요. 일곱 번째, 대상자의 방에 있는 물건마다 이름표를 붙여주는 게 이 치매 중기 의사소통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용 가능한 모든 단서를 활용하여 치매 중기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다음, 치매 말기 대상자와의 의사소통 방법. 먼저 대상자를 마주보며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 대상자의 이름을 부르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세 번째, 낮은 톤으로 다정하고 차분하게 천천히 분명하게 말하도록 하고, 대상자가 응답하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신체 접촉을 적절히 활용하며 대상자의 비언어적 메시지를 확인하시고, 여섯 번째, 대상자가 이야기하는 모든 것에 반응을 하고, 마지막으로 대화가 끝난 뒤에는 항상 마무리 인사를 합니다. 네, 치매의 이제 마지막이죠. 인지기능 수준별 인지자극 훈련에 대한 내용인데요. 먼저 청각적 인지자극 훈련에는 빗소리, 개구리 울음소리가 있어요. 이거는 진압력을 자극을 해주는 훈련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치매 대상자의 중증도에 따라서 이 인지자극 훈련을 하게 될 건데요. 먼저 인지 기능에 문제가 없는 대상자 훈련에서는 뇌건강 일기 쓰기, 빈칸 채우기, 물건값 계산하기, 특정 글자 고르기 이런 것들이 있고요. 경증 인지기능 장애 대상자 훈련에는요. 언어의 유착성과 자발성을 높이기 위한 훈련에 여러 가지 단어 말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력 향상 훈련에는 그림과 숫자를 짝지어 기억하기 이런 훈련 프로그램이 있고, 세 번째, 운동 능력 향상 훈련에는 손 모양 똑같이 만들기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증 인지기능 장애 대상자 훈련에는요, 표현력, 기억력 향상 훈련이 있어요. 그래서 악기 연주하기, 특히 탬버린이나 캐스트너츠나 뭐 트라이앵글 간단하게 연주할 수 있는 악기를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주의력 향상 훈련에는 똑같이 그리기에서 도형과 숫자를 똑같이 그리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로써 치매 요양에 대한 요약 정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